많이 드시면 안 돼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둘 중에 하루를 더 늦게까지 한다면 오늘 늦게 하는 게 더 낫나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정시에 마치는 게 좋겠죠. 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왜냐면은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3월이라서 오늘 하는 부분은 이제 3월 달에 한 달간 들은 내용이잖아요. 들은 내용이라서 그래도 좀 빨리 나갈 수가 있는데 이제 내일 하는 내용은 아직 안 들은 부분이잖아요. 이번 순환에. 그래서 조금은 이제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업의 취지는 각 파트별로 어디가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를 봐서 앞으로 그 방향을 잃지 않도록 나침반을 가져간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 목적, 그 취지를 잘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자, 일단 69페이지에 18번부터 토지정책이죠. 자, 여기에서 공법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공법 문제가. 자, 일단 토지 이용 규제가 이제 토지정책의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 토지 이용 규제는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지역지구제는 일단 목적, 효과, 문제점, 대책 이런 건데요. 주제는 이런 건데 시험에 나오기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이거예요. 이거는 별로 출제는 안 됐어요, 사실은. 옛날에 출제는 됐는데 10년 넘었어요, 이거 출제된 지가. 그러니까 오히려 TDR이죠, TDR. 그 대책으로 나온 거. TDR은 좀 언급이 되기도 하고, 목적은 부의 외부 효과 저거잖아요. 이거는 엄청 많이 언급이 됐어요. 차라리 우리 공법에서 나오는 뭐 지구 단위 계획이 뭐냐, 뭐 이런 것도 묻거나, 아까 나왔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 또 오히려 더 많이 나온 정도로 그렇게 출제가 되고요. 또는 뭐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할 때 중복 지정할 수 있느냐, 주정할 수 없느냐, 뭐 이런 이 공법에서의 내용들이 더 많이 나와서 사실은 결혼을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공법 수업을 해야 되느냐, 이게 좀 난감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결혼 강사들이 도대체 공법을 어디까지 강의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난해 공법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일단 그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8번에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은 늘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부의 외부 효과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지역과 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지구 단위 계획이란 하죠. 자, 이거 시험에, 우리 결혼 시험에 뜻을 굉장히 자주 물었어요. 혹시 공법에서는 이거 중요한 건가요? 공법에서도 많이 나오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지구 단위 계획을. 그러니까 이 긴 문장을 어떻게 다 아냐, 긴 문장을. 그래서 뭐 외우는 방법이 있냐고요. 그냥 읽으면 알아요. 그 키 포인트가 있잖아요. 일부에 대하여 뭐 이런 거. 일부에 대하여,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잖아. 일부에 대하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이용을 합리하고, 그 다음에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분은 또 뭐 외운다고 이거를 뭐 일미계양 막 이렇게 외우더라고. 또 미관을 개선하고 미계양, 양호한 환경, 개선의 개, 양호한 환경 양,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하는 지구 단위 계획은 여러 번 나왔어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넘어가 보시면은 20번에 3번 지문 보세요. 20번에 3번 지문은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또 나오고 있죠. 그 위에 19번에 5번 지문 보세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 개선하고 양원 환경 떠나고 있죠. 틀렸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아니라 구역 계획이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죠. 그래서 그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다시 앞으로 가시면 18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 중 도시 지역에는 주상공록이 있죠. 이거는 뭐 여기까지는 결혼해서도 하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5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용도 지역은 중첩해서 지정할 수는 없지만 용도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아주 양반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처럼 그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특히 지금 19번, 20번 중에서는 이제 19번을 풀어드리고요. 21번 보세요. 21번. 자, 21번을 보시면 2번 지문 보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국토의 21번 2번 지문 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이거는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는 거죠. 법률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행령에 있는 거를 공법에 법률에 시행령에 있는 걸 개론에 내버리면 이게 무슨 공법 시험 뭐 할로 필요해요. 그냥 개론에 다 내버리지 그냥. 그러면 완전히 개론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엄청 당황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근데 이게 공법 입장에서는 쉬운 지문이죠. 공법에서는 그게 일반 주거지역이냐 전용 주거지역이냐가 양호한 환경이냐 편리한 환경이냐 요 차이죠. 1차만 다들 하시나요? 여기는 1차만 하세요 다들? 지금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일반 주거지역이면은 편리한 주거 환경이죠. 그죠?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양호한 주거 환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틀렸다고요. 그 일반 주거지역은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양호한 주거 환경 여기에 짝이 안 맞다고요.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편리한 주거 환경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 전용 주거지역은 뭐라고요? 양호한.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게 틀린 지문으로 나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보통은 이런 지문이 나와도요, 정답 지문이 아닌 지문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문제가 별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결혼해서 공부하는 것들이 정답 지문이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나와서 문제가 됐던 거고요. 다음에 그 밑에 5번 지문 정도로는 괜찮죠. 5번 지문은 그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도간, 농자 이렇게 하잖아요. 다음에 4번도 그 정도는 괜찮죠.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제정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나머지 4개 지문이 다 옳다라는 것을 알고 거꾸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19번을 다시 와서 보시면은 용도지역지구제 틀린 걸 찾는 거죠. 그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 계획에서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적, 행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맞죠? 자, 그거는 19번 1번 지문이나 20번 1번 지문이나 어떻습니까? 19번 1번 지문이나 20번 1번 지문이나 그놈이죠.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2번도 앞에서 나왔던 거죠. 앞에 4번에 3번 지문에 나왔던 거예요. 2번 4번에 3번 지문에 나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까 공법에 있던 게 중개사법으로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 아까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투기적인 거래하고 급격히 상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도 된다 그랬죠. 예, 이게 아까 앞에 나왔던 거요. 4번에 3번 지문. 그다음에 3번은 토지 적성 평가 제도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세요. 이런 것들이 결혼 시간에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는 그런 주제가 아니잖아요. 토지 적성 평가 제도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토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또는 생산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세 수로 나눈다 그랬죠. 이게 이제 다 토지 적성 평가를 통해서 이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토지 적성 평가를 통해서 개발할 건가 보존할 건가 이런 걸 판단하는 겁니다. 다음에 4번이 전형적인 우리 결혼 입장에서의 지문이에요. 4번 같은 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은 개발 가능 토지의 감소로 인해서, 자,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해버리면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줄어들죠.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줄어들면 거기에 땅 갖고 있는 사람은 돈 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주변 지역의 집가와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됐죠? 자, 중요한 거는, 사실 더 중요한 건 22번이죠. 22번. 개발권 양도제. 자, 이 개발권 양도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는 이제 공법에서는 절대 출제될 가능성이 없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거니까.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존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죠? 그 다음에 초기의 개발권 양도제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네, 알 바 아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미국에서 처음 시행되었다고 해요. 네, 미국에서 처음 시행됐는데, 미국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거 생겨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보호, 역사적 유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 보존하는 제도이다. 아니죠. 개발 가능 지역에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주는 거죠. 개발권을 줘서 이게 개발 가능 지역에 양도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3번 틀렸고요. 다음에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공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이유는 시장에서 자기네들끼리 거래하기 때문이죠. 정부가 보상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절감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맞죠? 시장을 통해서입니다. 시장을 통해서. 자,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23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도 또 지구 단위 계획, 토지 적성 평가 그런 말이 나오죠. 자, 다만 그 4번만 따로 체크해 드릴게요. 4번만. 4번은 토지 선매라는 게 있죠. 자, 이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중개사법에서 많이 안 다루나 봐요. 다뤘었나요? 아직 아직 3, 4월 과정이라고? 그게 그쪽으로 넘어와서? 그쪽으로 넘어와서? 그래요. 지금까지 없던 걸 새로 다뤄야 되니까. 그렇네. 그럼 공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편하겠네. 아무튼, 이 토지거래 계약 허가, 토지거래 계약 허가. 그럼 토지거래 계약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한 거는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죠?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한 것은 법적 성격이 허가받지 않고 많이 했네. 유동적 무효. 맞죠? 유동적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제 무역으로 확실히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못 받으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고 받으면 유효가 되는 거죠. 예, 그런 법적 그게 좀 독특한 거였어요, 사실.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도 그게 좀 독특한 법적 성격이어서 지금 기억나는데, 이게 유동적 유효 이런 말은 있어도 유동적 무효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일하게 그게 유동적 무효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자, 이게 이제 허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허가를. 근데 허가를 한다는 게 이제 파는 사람은 이게 누군가에게 팔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구한테 팔아야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거 팔아서 이제 금전, 현금화 하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자, 근데 이거 허가를 해주면은 A가 B한테 파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다가 공공시설을 지을 계획이 다 돼 있어, 벌써. 그러면 요놈한테 B한테 팔았다가 나중에 B한테서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을 지어야 되니까 그 땅에다가. 그러면 허가할 때 보니까 이 땅이 앞으로 공공시설을 지을 땅인데 얘한테 팔게 허가를 해버리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나한테 팔아라. 나한테. 내가 미리 사는 거, 미리. 나한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 선매라는 거예요. 선매. 근데 선매를 했는데, 자, 이 사업 시행자가 선매를 했는데 그 이용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어. 사놓고는 그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러면은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하는 게 바로 그 얘기. 지금 여기 토지 선매에 있어서 시장구수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협의 매수할 수 있어요. 이때는 협의 매수. 예,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협의 매수를 합니다. 협의 매수.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주택정책. 이게 더 중요하죠. 자, 주택정책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라 그랬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24번 임대료 규제고요. 그다음에 25번도 임대료 규제나 다름없어요. 이것이 수업 시간에 풀어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26번 분양가 상한제. 이거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같죠. 그다음에 27번도 분양가 상한제고요. 28번도 분양가 상한제. 그다음에 29번 그 정답 지문과 관련해서 다 이 분양가 규제입니다. 규제 임대료, 규제 임대료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맞잖아요. 30번도 이제 섞여 있기는 하지만 임대료 규제 들어가 있고요. 31번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32번은 참고고 33번까지가 다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와 관련되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나왔죠. 무려 9문제입니다. 9문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이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와 관련해서 출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는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먼저 24번을 볼게요. 자, 24번은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대요. 자, 높은 경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높으면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 임대료와 공급량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아요. 그러면 이제 효과가 나타나죠. 자, 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질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29번에 3번에도 있고요. 이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다음에 3번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탄력적, 장기적으로는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반대죠.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에다 규제를 하면은 공급량은 줄고 수요량은 느는데 수요량이 늘더라도 장기로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거고요. 공급량이 줄어들더라도 장기로 갈수록 더 많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수량 변화의 크기가 탄력성이라고 안 했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량이 적게 변하는 거는 비탄력적이고 많이 변하는 장기로 갈수록 더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수량이 더 많이 변한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 규제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음성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죠. 암시장이 발생하는 여기 음성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음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 규제 이전에 균형 수준보다 낮아져서 단기에 비해 장기에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게 장기로 갈수록 더 벌어지죠. 그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25번은 풀어봤던 거고요. 26번을 보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렸었나? 이 분양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하고 있죠. 수요가 탄력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진다, 이렇게 돼 있죠. 혹시 지금 벌써 감이 오는 거 아닌가요? 졸리는 감. 딱 이 점심 먹고 첫 시간은 늘 신경을 써야 돼요. 제가 아까부터 좀 신경을 썼거든, 사실은. 아까부터 신경을 썼는데, 참는 듯한 눈빛들도 있기는 했어요. 보였는데, 아직은 아니었어요. 훌륭한데. 자, 여기 여기 초과 수요잖아요, 여기. 예? 여기 초과 수요인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요가 더 완만할수록이잖아요. 이렇게 될수록. 수요가 더 완만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그 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서는 요만큼의 초과 수요잖아요. 근데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해지면은 초과 수요량이 더 많아지죠, 이렇게. 더 완만할수록. 자, 이거는 공급이 더 탄력적일수록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하잖아요. 그러면은 줄어들어도 더 많이 줄어드는 거죠. 더 탄력적이라는 게 수량 변화가 큰 거니까. 수요도 늘어도 더 많이 늘고 공급도 줄어도 더 많이 줄어요. 그래서 더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격차가 더 벌어지든 이렇게 격차가 더 벌어지든 더 탄력적일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더 크든 이렇게 더 크든 초과 수요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게 이제 1번, 2번이에요. 근데 이런 지문은 정답 지문이 아니잖아요. 정답 지문이 아니에요. 특징이, 공통된 특징이 어려운 지문은 일단 정답 지문이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건 아니죠. 반드시 그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러기 때문에 일단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패스하고 지나가시라고요. 자, 그럼 3번에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를 소형주택에만 적용하면 소형주택의 공급은 확대되고 대형주택의 공급은 위축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소형주택에 적용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더 소형주택이 확대되겠어요? 줄어들죠. 그래서 3번이 말이 안 되고요.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규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의도는 맞죠. 다음에 분양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건 뭐 다들 아시는 거고요. 다음에 27번을 보겠습니다. 27번은 그 첫 번째 문장이 그 왼쪽에 있는 게 거기 다시 들어갔어요. 그죠? 그냥 두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돼요.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자, 기억에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맞죠? 자, 다음에 그 공급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억이 맞다면 1번, 2번, 4번 중에 정답이 될 것이고요. 다음에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 일반적으로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초과 공급이란 말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다는 나올 수가 있어요. 초과 공급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시장 균형 가격보다 아래 규제하면 아까 초과 수요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초과 수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라는 말은 나올 수 있어요. 균형 가격보다 아래 규제하면. 근데 균형 가격보다 위에 규제하면은 초과 공급이다 이러면은 안 된다고요. 절대로 초과 공급은 나올 수 없어요.
위에 규제하면은 아무 효과 없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 효과 없다 아니면은 초과수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니은이 틀렸다는 얘기는 1번과 2번 중에 정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기억 디귿이 공통이니까 리을에서 결정이 되겠죠. 이런 문제 풀 때는 자, 리을에서 시장 가격 이상으로 상한 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가격, 주택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뭐라고 해야 돼요? 시장 가격 이하로 하면은 안 돼요. 시장 가격보다 아래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가격일 때도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못 찾았어요, 이거를. 이 고급 경제학에서는 그런 단 하나의 표현도 틀려요. 이하로 규제하면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안 돼요. 같은 가격으로 규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라는 말은 같은 가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하. 미만 해야 되죠. 미만 해야 그걸 포함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그걸 일주일 내내 발견을 해야 돼요. 출제 오류를. 옛날 같았으면은 제가 이제 경제학 팽팽 머리 돌아갈 때는 딱 보면 바로 탁 이렇게 딱딱딱 걸리는데 이게 좀 공부한지 이제 경제학 공부한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나중에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일주일 지나 발견하면 이거 소용없어요. 이의 신청 기간 내에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저에게 기운을 많이 줘야 돼요.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끔 이의 신청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자,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이제 리얼이 틀렸으니까 1번이 되겠죠. 자, 다음에 28번은 중요도가 낮습니다. 이런 것까지 신경 쓰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작년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도입 배경이라든가 뭐 2, 3, 4 뭐 이 정도는 몰라도 사실 5번까지는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게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저 이거 좀 이런 거를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 패스 지나가시고요. 다음에 29번은 뭐 앞에 나온 얘기와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어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되 다만 1번 지문 볼게요. 29번은 1번 지문만.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얘기가 나오죠. 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지문으로 간혹 언급돼요. 지문. 이거는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죠. 이런 식으로 그냥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여러분이 나머지는 보셔도 되겠고요. 30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30번은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 불변이라고 가정합니다.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자, 이거 임대료 규제 얘기할 때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장기적으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단기적으로 하는 거라 그랬죠.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어느 정도 소기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발휘되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틀렸는데 그 표현이 바뀌어야 돼요.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발휘되지 못한다가 아니고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공급량이 줄어드는 게 문제거든요. 임대료 규제를 하면 공급량이 줄잖아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준다 그랬죠. 많이 줄면 많이 줄수록 부작용이 더 커진다 안 그랬나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커요, 그렇지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공급량 감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효과가 발휘되지 못한다가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공급량 감소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도 어때요? 얼마 생기지 않죠. 근데 이제 많은 임대인들이 정부 규제를 지켜만 준다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1번이 틀리긴 틀렸는데 조금 어려운 지문이에요. 다음에 2번은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요거를 못 찾았던 거예요, 제가. 여기 이하로 돼 있잖아요, 이하로. 이하로 돼 있죠? 요걸 못 찾았어요, 제가. 요걸 못 찾았다고. 미만으로 해야 돼요. 시장 가격보다 아래로 규제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지나가셔도 돼. 다음에 3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에는 건설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장기 전세주택이 있다. 자, 요거는 참고로만 아는 겁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이 정책론에는 그 다양한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걸 다룰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 나올 때 이런 게 있는 정도다라고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시장 임대료는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임대료를 낮추게 된다. 임대료 보조하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수요 증가, 균형 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 했잖아요. 균형 가격이 상승하면은 단기적으로 임대인들도 혜택 본다 그랬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5번도 이거는 중요도가 낮고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주거 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제가 이거 쿠폰 주는 거라 그랬죠.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 기구에 주택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이런 바우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돈도 주고 하는 그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31번도 마저 풀고요. 31번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한대요. 이게 뭐예요? 임대료 규제죠. 임대료를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 이전이 촉진될 것이다. 임대료 규제하면은 주거 이전이 촉진되나요? 아니죠. 자, 근데 거기서 많이들 속는 게 단기적으로라는 말 때문에 속아요. 단기적으로라는 말 때문에 속아요. 그 속는 이유가. 자,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줄기는 줄잖아요. 단기에는 비탄력적이고 장기는 탄력적이긴 하지만 줄기는 줄잖아요. 줄면은 예전보다 선택의 가능성이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또 선택의 폭이 줄었기 때문에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면 이사 가기가 힘들면 힘들어졌지 더 쉬워져서 이동이 활발해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주거 이전이 저하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이동이 저하된다 그러잖아요. 그건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관계없다. 관계없이 이동이 저하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요. 다음에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난다.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앞에 했던 그 임대료 보조잖아요. 다음에 저소득층의 주거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시켜 서민 주거 안정과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건 뭐 그냥 좀 쉬어간다 생각하고 들어두세요. 졸기도 하고 하니까 조금 쉬어간다는 생각이에요. 거의 이제 반 정신줄 났어요 이제. 아니 점심 먹고 첫 시간에 반 정신줄 넣으면 어떡해요. 자, 이게 매입 임대주택이 뭔가 하면은 보통은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은 그거는 주로 아파트거든요. 임대 아파트. 근데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려면은 그만큼 택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택지는 이제 도시 지역 내에는 거의 없어요. 도시 외곽에 있죠. 근데
서민들이라고 반드시 외곽에 살아야 되나요? 돈 없는 사람들도 도시 내에 그 자기 직장 근처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덜 선호하는 단독주택에 많이 살거든요. 이제 임대료도 싸고 하니까 아파트보다는. 자, 그런데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이제 LH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그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새로 넣는 거죠. 예, 그렇게 거기에 이제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3번 지문이고요. 다음에 4번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왜 몇 년간 왜 임대하다가 분양 전환하는 거 있죠? 분양 전환하는 거. 그게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정부 지원을 받아서. 민간 건설사에서는 바로 분양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막 설명을 재밌게 하면은 이러지는 않을 건데 막 참으면서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제가 여기서 어떤 무슨 쇼를 할 수도 없고 제가 조금만 참으세요. 뭐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조금만 하면 이제 조금만 나오면 이제 쉴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경우에 그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하잖아요.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면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그렇게 해서 그 임대하다가 분양 전환하는 거, 이거는 짓는 그 주체가 LH공사에서요, 민간 건설사에서요? 민간 건설사에서 하죠. 그런 거는. 그러면 생산 자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민간이 하는 거죠. 근데 얘를 이름 붙이기를 그게 뭐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생산자 보조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돼 있죠. 맞나요? 이거는 무슨 개입이라고 봐야 돼요? 예, 이건 간접 개입이라고. 위에 거는 직접 개입이고 이거는 간접 개입이에요. 이 건설 자체는 민간 건설사가 하기 때문에요. 됐어요? 예, 다음에 32번은 참고입니다. 32번 참고고요. 33번 임대료 규제 계산은 일단 패스하십시오. 일단 패스하시고요. 자, 34번 조세입니다. 조세. 예,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여기서부터 34, 35, 36, 37, 38 지금 조세죠, 조세. 자, 요것만 좀 하고 쉬겠습니다. 그 중에 38번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38번은 3번, 4번, 5번 지문이 난이도가 높으니까 패스하시고요. 1번, 2번 지문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1번, 2번 지문 아세요.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1번, 2번 지문은. 3, 4, 5는 몰라도 관계없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 이거는 출제가 딱 되는 순간, 야, 이거 맞출 수 있는 강사가 몇이나 될까? 그 생각부터 했어요. 강사가 몇이나 될까? 예, 왜냐면, 이건 경제학이거든, 완전히. 전공을 해야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전공 안 한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이거. 이걸 풀었다는 거는 전공이 아닌데 풀었다는 거는 경제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강사가. 전공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나왔어요. 자, 이제 다시 34번으로 가셔서요. 제가 풀어드리는 거는 34, 5, 6 세 문제만 풀고 좀 쉬겠습니다. 37번은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도 다루었던 내용이고 하니까. 자, 34번은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게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이거. 동결 효과. 다음에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재산세가 부과되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공급자가 그대로 부담한다면, 증가가 만약에 안 된다고 쳐보세요. 증가가 안 되면은 이 임대인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담이 커질 거 아니에요. 부담이 커지면 돈이 돼야 안 돼요. 돈이 안 되죠. 돈이 안 되면 결국은 공급을 줄이겠죠. 공급을 줄이면 결국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에 3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인 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공탄수비탄이에요. 공탄수비탄. 이거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돼요. 공탄수비탄. 자, 이러면은 수요자가 더 비탄력적이죠. 그럼 누가 더 많이 부담해요?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이죠. 맞게 돼 있죠. 지금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부담 맞고요. 그다음에 4번에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예, 더 육성시키는 쪽으로는 좀 세금을 깎아줘야 될 거고, 좀 덜 할 때는 좀 세금을 많이 매겨야 될 거고요. 그 5번 지문은 좀 어려운 지문인데요. 일단 그 2번 지문은 좀 주의를 해서 기억해야 돼요. 2번 지문.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증가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그 올라가면은 비용 상승 요인이라는 것은 그게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면 공급을 줄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만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5번은 어려운 지문인데 근데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자, 이제 조금만 정신 차리세요. 요거 하고 쉬어야 되겠다 아무래도. 더 이상 가면은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자, 이게 조세를 부과하잖아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달리 나타나겠죠. 조세 부담 때문에. 지금 현재 1,000원에 100개를 생산하는 상품이 있어요. 어떤 사회에서. 자, 이 상태가 균형이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는 자원을 이용을 할 때 요 재화를 100개 만들도록 인적, 물적 자원이 들어오는 게 제일 효율적이란 뜻이에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개라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나는 요만큼 쓰면 좋겠다, 나는 요만큼 쓰면 좋겠다 해서 나타난 적당한 균형이잖아요. 요게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라고요. 자, 근데 여기에 정부가 세금을 매기게 되면은 세금 매기는 만큼 공급 곡선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죠. 이거 그린 적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균형량이 어떻게 돼요? 균형량이 줄죠. 예를 들어 요 위치가 80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자들이 내는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요 세금 부담이 요만큼이고,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누가 더 적게 부담하느냐, 그래프 이렇게 그렸었죠. 지금 여기는 이제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수요자 부담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세전 가격은 예를 들어 뭐 1,050이다 뭐 이렇게 한다면 1,100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뭐 800이다 하면은 총 300의 세금이 200만큼은 공급자 부담, 100만큼은 수요자 부담, 이렇게 그린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가격 부담 때문에요. 원래 1,000원이면 샀었잖아요. 근데 이제 1,100원을 줘야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 부담 때문에 요 재화가 1인당 1개씩 쓰는 재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1인당 1개씩 쓰는 재화라면 총 몇 명이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총 100명이 사용하던 그런 재화인데 가격 부담 때문에 이제 몇 명밖에 사용을 못해요. 80명밖에 사용 못하죠. 멀쩡한 시장에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20명은 사용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만큼 자원이 이쪽으로 덜 배분된 거죠. 100개 생산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야 효율적인 사회에서 20개를 덜 생산되도록 자원이 덜 투입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원 배분 왜곡이 발생한 거예요. 자원이 이쪽으로 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산이 덜 되니까. 됐나요? 그런데 이게 완만 해볼까요? 완만. 더 완만. 지금 이게 요 위가 지금 그 세금 부과한 크기잖아요. 요 크기를 이제 수요선이 공급선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요 높이만큼.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해 볼게요. 자, 더 완만한 상태에서 똑같은 높이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높이로 올라가 볼게요. 요것도 이렇게 올라갔고 요것도 이렇게 똑같은 높이로 올라갔죠. 똑같은 높이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거래량이 여기죠. 아까는 이렇게 올라간 여기였잖아요. 여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더 많이 줄죠. 이게 더 탄력적이잖아요. 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가 크다라 그랬죠. 늘 말씀드렸잖아요. 더 탄력적이니까 수량이 더 많이 줄었죠. 그러면 자원 배분 왜곡이 더 심해진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수직이면 수직일수록 더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이게 더 가팔라지잖아요. 더 가팔라지면은 여기서 이게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더 가파른 게 올라갈 때는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맞잖아요. 수직이 돼버리면은 그 자리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수직이 되면 그 자리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수량 변화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했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량 변화가 없잖아요. 균형량의 변화가 없죠. 그러면은 자원 배분 왜곡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100개 생산하니까. 자, 그래서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일단 여기 하고요. 좀 쉬게요.